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돈 덕분에 인생을 깨달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여곡절 많았던 내 인생. 우연한 기회에 부잣집 회장의 대저택에 베이비시터로 일하게 되었고, 일하기로 한 첫날 저택 담 너머 무릎 꿇고 뺨을 맞던 남자.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조업을 운영하셨는데 제법 운영이 잘 되어서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공부하면서 돈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잘 자랐어요. 저희 집은 언니와 저 이렇게 딸 둘이었는데 아들이 없는 걸 아버지는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언니는 미술을 전공하고 저는 성악을 전공했어요. 어릴 때부터 성악으로 유명한 S대에 진학하기 위해 늘상 레슨 과외를 다녔어요. 대학에 왔더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엄마의 감시가 없어진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대학 1학년 과 미팅에서 운명적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미팅에서 눈이 맞아서 그 다음 날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니 성악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담당 교수님 호출까지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녁 식사 후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만나는 사람 있거든 정리해라. 네 결혼 상대는 우리가 정해줄 거야. 학교 졸업하고 시집이나 가. 아버지,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결혼 얘기세요. 부모님의 압박에 결국 저는 그 주 일요일에 맞선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맞선 남은 저보다 7살이 많았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그 남자는 아버지가 아끼는 후배였죠.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남편에게 가 있었어요. 혜진아. 갑자기 남편이 맞선 자리에 나타났어요.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어서 가자고 재촉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렸어요. 남편의 자취방으로 간 저는 남편이 꼭 끌어안더니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았어요. 저와 연락이 안 되어서 친구들한테 수소문한 끝에 언니의 연락처를 알게 되고 제가 맞선을 보러 간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언니가 장소를 알려줬고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부모님 기대에 어긋난 건 너무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싶었지만 부모님한테 끌려갈까봐 연락을 끊었어요. 언니를 통해서 결혼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람 어머니께 인사를 갔어요. 그 사람 어머니는 노발대발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니 도움 필요 없으니 상관 마시라며 저를 데리고 그냥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양쪽 어른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무리하게 결혼을 했어요. 우리의 신혼생활은 남편의 자취방에서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전세로 구한 자취방이라 집세 부담은 없었어요. 저는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남편은 낮엔 학교를 가고 저녁엔 대리운전 기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진료대에 누워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 심장 소리가 힘차네요. 임신 축하드립니다. 콩닥콩닥 콩닥콩닥. 콩알만한 아이에게서 들리는 심장 박동 소리를 제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실감나게 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임신을 확인하고 몇 주 뒤 입덧이 시작되었어요.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었지만 생활비가 걱심이 되었어요. 남편은 학교와 대리운전을 병행했고 밤낮으로 피곤에 찌든 얼굴로 지냈어요. 하루하루가 걱정투성이었지만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다 잘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어요.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 성별을 아들이라고 알려줬어요. 손자가 곧 태어나는 걸 알면 부모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지만 차마 죄송한 마음에 찾아갈 수 없었어요. 낮부터 아프던 배는 밤이 되니 견딜 수 없는 진통이 되었어요. 갑자기 다리 밑으로 양수가 흘러나오고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남편한테 다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운전 중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급한 대로 119에 긴급 전화를 걸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와 남편의 아들 준호가 태어났어요. 하얀 면보에 쌓인 아들을 받아 안았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제서야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많이 미안해하며 아들을 안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의 생활은 그대로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학업과 대리운전을 병행했고 집에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죠. 아이를 케어하는 일은 오로지 제 몫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생각이 절로 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냉정하게 내쳐질까봐 엄두가 안 났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돌이 다 되어갈 때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컴퓨터를 전공한 남편은 친구들과 IT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며 전세 자금을 빼서 월세로 이사 가자고 했어요. 아이가 있는 와중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회유해봤지만 남편은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보증금 500에 월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잘 안 들어왔어요. 사업을 한답시고 바쁘다는 게 이유였어요. 생활비라고 넉넉히 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내가 돈 안 주고 싶어서 그러냐? 아직 초기인데 현금을 어떻게 융통해? 조금만 기다려봐. 라며 오히려 배짱을 부리는 남편을 보며 이제는 남편에게 일말의 애정도 느끼지 않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만 되었죠. 남편이 집에 들고 오는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돌이 된 준호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사회 경험도 없던 저는 단짝 친구에게 전화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냐고 물었어요. 마침 친구의 이모님이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자리가 있다고 소개해 주셨죠. 그렇게 이모님의 소개로 간 곳은 부자 동네의 어느 회장님 댁이었어요. 대문 앞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 큰 집이었어요. 이런 곳은 사람 골라서 쓸 텐데 싶어 걱정이 되었지만 친구 이모님 지인 소개로 가는 것이라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면접을 본 회장님의 딸은 제 손자와 제 아들이 똑같은 2살이라는 걸 알고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돌볼 아이는 제 아이와 똑같은 2살의 아들이었어요. 저와 묘하게 일치하는 상황에 서로 다른 처지인 모습을 보며 부모님 생각이 또 한 번 저를 속상하게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준호 장난감 사줘야지. 예쁜 옷도 사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일을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회장님의 손자는 온순한 기질이라서 혼자서 장난감을 잘 갖고 놀았어요. 잘 울지도 않아서 돌보기가 여간 수월한 게 아니었죠. 가끔 햇볕 좋은 날에는 정원에 나가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는데 그날도 그렇게 정원에서 한참 놀다가 제 품에 잠든 아이를 방에 눕히고 갔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할 때였어요. 퍽퍽. 윽윽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어떻게든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갑자기 담 넘어 들리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때리는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몰래 담 너머를 내려다봤어요. 머리가 희끗한 사람은 이 집의 주인 장 회장이었어요. 장 회장의 돈을 빌려 쓴 사람을 수아들이 발길질하고 있었죠. 장 회장이 말했어요. 빌려가서 쓸 때는 좋았지? 응? 잘 썼으면 이자도 제때 내고 원금도 갚아야지. 계속되는 구타에 쓰러진 사람을 발로 밀어 똑바로 눕히는 순간 얼굴을 보면서 비명이 나오려는 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 회장의 돈을 빌려 쓴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아른 채도 하지 못하고 저는 돌아서고 말았어요. 일순간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조퇴를 했어요. 집에 돌아와 누웠어요. 남편은 어찌 되었을까? 죽었을까?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남편은 저녁 6시에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퇴근 후 준호를 데리고 집에 들어간 남편은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을 빌렸는데 잘 풀리지 않아서 사채를 끌어다 쓰게 됐고 결국 사업은 망해서 돈을 갚을 수단조차 없어졌다며 울기 시작했어요. 악덕 고리대 금업자한테 빌린 돈의 이자가 229%라고 했어요. 세상에. 그런 이자가 어디 있냐고. 왜 겁도 없이 그런 돈을 썼냐고. 울부짖는 저에게 남편은 힘없이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자꾸만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장 회장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출근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다행인 건 사업자금 때문에 월세방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지금 사는 집은 장 회장 쪽에서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이는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장 회장에게 약속한 날짜가 다 와간다며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었어요. 돈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종이나 불행이가 사람 목숨쯤은 별것 아니게 만든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안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마침 그날은 회장님의 딸이 아들과 외출하는 날이었기에 집안일을 거들게 되었어요. 집에 손님이 왔고 다과를 준비해서 장 회장의 서재로 들고 가게 되었어요. 서재 안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자 일시에 입을 다무는 모습을 보며 다과를 내려놓고 서재 방문을 닫는 척하면서 살짝 열어두고 안에서 얘기하는 걸 몰래 들었어요. 서재 안에서는 장 회장의 이중장부 얘기였어요. 회장님, 이번에 처리한 물건에 대한 이중장부입니다. 저쪽 장부에는 틀림없이 처리해놨으니 염려 놓으십시오. 우리 권 실장이 하는 일이 빈틈이 없겠지. 이번 건으로 수십억은 앉아서 벌었군. 그래, 권 실장 수고 많았어. 방 안에서 들리는 이중장부라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가만히 닫았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내 아이의 아빠이기에 끊을 수 없는 인연은 분명했어요. 이중장부 이것만 손에 넣으면 준호 아빠를 구할 수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그 이후 저는 출근해서 이 집을 살피며 직원들의 동선, CCTV 위치, 장 회장의 스케줄들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장 회장의 서재 안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던 찰나 그날은 장 회장이 외출하고 없는 날이었어요. 기회를 노리느라 아이를 데리고 서재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일부러 손자를 데리고 서재 문 앞으로 가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아이는 문을 열고 서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재 안에는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의 손을 잡고 놀아주는 척하며 금고를 찾았어요. 금고는 커다란 마호가니 책상 옆에 있었는데 중앙에 커다란 다이얼이 있었어요. 절대로 열 수 없을 것 같았죠. 아니, 서재문이 왜 열려 있는 거야? 안에 누구야? 외출해서 돌아온 장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소리쳤어요. 아이 참, 명훈아, 할아버지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회장님, 죄송합니다. 베이비시터가 애를 잘 돌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못마땅한 표정으로 장 회장은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무사히 방을 나섰지만 이중장부를 손에 넣는 일은 불가능하게 여겨졌어요. 마침 장 회장 댁 딸의 전화가 왔어요. 오늘 혹시 야간 근무 가능해요? 중요한 일이라 나도 빠질 수가 없고. 수혜 씨 괜찮으면 오늘 하루만 와줘요. 알게 모르게 하늘이 돕는 게 확실했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확신했지요. 남편에게 준호 잘 보라고 하고 장 회장 댁으로 갔습니다. 오늘 명훈이 낮잠 많이 잤어요. 아, 그렇다고 너무 늦게 재우면 안 돼요. 아이를 제 품에 넘기며 아이 엄마가 얘기했어요. 명훈이가 늦게 잠들수록 나에게 기회가 올 거란 걸 느끼며 아이와 어느 때보다 신나게 놀아줬어요. 장 회장은 술병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신나게 놀던 아이도 밤이 깊어지자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밤 12시가 되기 전에 완전히 잠들었어요. 집안에 움직이는 그림자는 저뿐이었어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고 서재 문을 살짝 열었어요. 서재 안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장 회장의 코 고는 소리도 났어요. 마호가니 책상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책상 위를 살펴봤어요. 책상 위에는 술병과 술잔이 있을 뿐 장부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어요. 책상 옆 금고문을 보니 열려 있었어요. 설마 하며 금고문을 잡고 당겼더니 문틈에 명훈이 장난감이 끼어 있었어요. 몇 일 전 명훈이와 들어왔을 때 명훈이 손에 있던 작은 자동차 장난감이었어요. 그날 떨어뜨린 모양인데 덕분에 술에 취한 장 회장이 금고문을 닫았지만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이었죠. 금고문을 열고 안을 살펴봤어요. 금괴에 현금 다발들이 잔뜩 보였지만 손도 대지 않았어요. 오로지 나의 목표는 이중장부였기에 금고 하단에 놓인 여러 개의 장부를 모두 들고 밖에 나왔어요. 그 길로 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사실 장 회장은 인품 좋기로 소문난 기업인이었어요.
거액의 기부도 하고 사회 취약자들을 위한 센터 지원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고리대금업자였어요. 사건이 접수가 되고 장 회장을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중장부 속 정황들은 너무나 확실했기에 그동안 불법으로 착취한 거래 내역들은 이자가 감면되었어요. 남편도 증인으로 불려다녔고 다행히 불법 고리이자는 감면이 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앞이 캄캄한 상황까지 겪다 보니 부모님께 용서를 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준호와 함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엄마,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저와 제 가족을 품에 안아주셨어요. 모든 일은 욕심 때문에 생긴 거야. 우리가 너를 잘 몰랐어. 우리를 용서해 주렴. 그렇게 저와 제 부모님의 사이는 회복할 수 있었어요. 준호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게 되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그건 부모님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할 거였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 벌어 남편이 진 빚을 갚고 있어요. 남편도 이젠 정신 차리고 멋진 아빠와 다정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돈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을 뻔했지만 또 덕분에 다시 찾은 것들이 많아요. 과하게 욕심 내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